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재수 끝에 동국대 국문과에 진학했다. 한 학기를 마치고 군 입대 후 돌아온 대학은 유신 반대 데모와 휴교령 속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당시 정채봉은 현실 참여를 두고 갈등하는 문약한 지식인의 비애를 담은 글을 학교 신문에 실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곳에서 선생은 문학가의 꿈을 본격적으로 꾼다. 당시 동국대는 양주동 박사를 비롯해서 서정주 선생 등 한국 현대문학의 거물들이 강의를 하고 있었다.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책만 대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다. 대학 3학년 때인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꽃다발로 당선의 영예를 안는다. 그리고 이 무렵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처음 알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정채봉은 이때 동화로 승부를 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1978년) 선배의 소개로 샘터사에 입사하면서 인생의 전기를 맞는다. 동화로 신춘문예에 당선한 그에게 동심을 추구하는 샘터의 편집 방향은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 잡지를 표방한 샘터는 1970년 4월 창간 이래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다. 문단에 쟁쟁한 선배 작가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글로 먹고 살기로 마음먹은 정채봉에게 샘터는 더없이 좋은 직장이었다. 한 달에 3,000통이 넘는 독자들의 편지를 일일이 읽는 일부터 시작해 오자 하나까지도 일일이 체크하는 등 일에 있어서는 철저했다. 그런 의도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또 상대적으로 어른들만 보게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보아서 자기 마음 높이에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30만 부였던 샘터의 발행 부수는 70년대 말 55만 부까지 오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오세암이 이 불란서에서 번역이 완료돼서 아마 이 우리나라 이렇게 재벌화가인 방혜자 씨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철저하셨어요. 오자 하나라도 있으면은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그렇게 야단을 치셨고, 기획에서부터 그 다음에 취재 이런 것까지 정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독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그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취재하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셨죠. 샘터사 입사 후 10년 남짓, 정채봉은 문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는 정채봉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인 공황을 가져다 주었다. 무력감과 함께 진실과 정의는 무엇인가 깊이 회의하던 그는 문장 보양이라 다짐하며 작가로서 성공해 고향에 보답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한다. 등단 이래 10년 가까이 이렇다 할 작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함께한다. 이후로 카톨릭 신앙은 불교와 함께 정채봉의 작품의 정신적인 배경이 된다. 당시 어울렸던 소설가 이균영과 시인 정호승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학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평소에도 선생은 호적이 없는 동생들이라 할 만큼 이들을 아꼈다. 공부하는데 힘들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다녀라. 그 정도로. 이균영 씨도 이걸 친형 집으로 그렇게 했죠. 힘들거나 와서 오면 다니고, 또 돈이 없으면 형, 나 등록금 내야 되는 며칠까지인데 형이 준비해줘. 그 정도로 있죠. 형과 동생 사이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적보에 없는 시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있죠. 그 시동생같이 대했죠. 도시락 싸주라 하면 대학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또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 갈 때까지 있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선생은 그동안 띄엄띄엄 발표했던 동화를 모아서 1983년 물에서 나온 새를 간행했다. 이 작품집으로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어린 소년 달반이가 솔거로 하여금 혼신을 불어넣어 노송도를 완성할 수 있게끔 인도했다는 물에서 나온 새는 눈물과 아픔을 승화시켜 빚어낸 새벽 이슬 작품이라는 평을 듣는다. 73년 문단 등단 이후 10년 만에 다시 창작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정채봉 선생의 동화는 한마디로 이제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어떤 그 동심을 되찾아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조그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채봉 선생은 문학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또 영혼을 아름답게 승화시킨다라는 고전적인 문학의 명제를 가장 전범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화는 시나 소설에 비해 문학적 비중이 소홀히 취급받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이러한 문단의 분위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동화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작가로서의 길을 꾸준히 고민한다. 동화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작가로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요즘은 내게도 문제가 많다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 스스로 글쓰기의 마음가짐을 다잡고자 노력한다. 동화 작가가 무조건 가볍고 밝은 일만 가져서는 안 되고 좀 더 장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긴박감을 가지고 탄력 있는 자세를 스스로에게 주문한다. 독자의 한계를 탈출하지 못하면 동화가 골무간 장르에서 주저앉고 만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면서 선생은 동화를 쓰는 것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그 여정은 동심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내가 동화 쓰는 그런 여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해서요.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본인이 어떤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동심을 찾아가는 길. 나라는 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세상 다 모르는 나. 그게 바로 동심의 알맹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메모지와 수첩을 보면 선생이 동화 작가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메모해서 문학작품에서 빛나는 언어로 재탄생시키곤 했다. 동화는 작지만 희망문학이라고 적힌 문구에서 동화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아이들의 이 세계, 맑은 세계, 동화의 세계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뭐 욕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겠죠. 뭐 상업적인 욕심이라든지 뭐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뭐 또 뭐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참된 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줘서 그리고 무엇이 아름답고 깨끗한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옆에 아주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 것도 모르는데 이제 동화가 그것이 아름다운 곳을 청기가 있는 그곳을 가르쳐주고 꽃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눈 뜨게 해주고. 1984년 선생은 그의 두 번째 작품인 오세암을 펴낸다. 금강산 건봉사 말사인 오세암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5살 소년의 성불 이야기를 써내려간 이 동화는 동화의 소재와 주제를 확장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동화 작가 정채봉의 동화 세계에서는 한 가지 일관된 주제가 있다. 그 주제는 맑은 동심이며 그리움이다. 오세암은 감동적인 언어와 독특한 문체로 엮어져 작품의 구성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화를 보고 그 보살의 그림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일 겁니다. 이게 바로 동심이죠.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는 건 동심의 세계를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동심의 세계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길손이의 엄마 찾기 과정은 오세암을 마주하는 독자들에게 맑은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영화 오세암은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영상이 만나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제 겨우 5살인 주인공 길손이는 눈을 감은 가미 누나에게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도 이야기해주는 맑고 순수한 아이다. 프랑스에서는 오세암을 불어로 번역해 출간하면서 정채봉 동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했다. 5살 부처 같은 순수한 길손이의 마음이 척박하고 메마른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대 유럽인들에게 가슴을 촉촉히 적셔줄 기적의 선물로 다가갔던 것이다. 길손인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티끌 하나만큼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마침내 길손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오세암 작은 암자엔 슬픈 기적의 꽃비가 내린다. 문학 작품이란 것이 경험이 없이 못 씁니다. 이거는요. 경험이 없이 쓰면은 상상력이라든지 뭐 어디서 딴 사람이 쓴 데서부터 뭐 조금 필려가 이렇게 쓰면 전혀 현실감이 아니까 읽혀지지가 않아요. 남한테 울림을 안 줘요. 전혀 감동을 안 줍니다. 정채봉 씨 여러분 감동이 오거든요. 오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게 자기가 살아온 그것들이 속에서 녹아서 이제 그렇게 하나의 새로 진주처럼 재탄생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전적 성장소설인 초승달과 밤배로 정채봉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동화 작가로 자리를 굳혔다.